안녕하세요. 양질의 책을 선별해서 아나운서가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마이클 샌델 지음, 함규진 옮김, 와이즈 베리에서 펴낸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2019년 3월 미국에서 초대형 입시 스캔들이 터집니다. 33명의 돈과 권력이 있는 부모들이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입시 부정을 저지른 것이 밝혀진 것이죠. 이런 사안은 대중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부모의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능력주의는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부모의 돈은 배제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모두 다르고 각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 환경도 제각각입니다. 결국 똑같은 조건에서의 동등한 시작은 있을 수 없다는 건데요. 승자에게는 오만과 패자에게는 굴욕을 안겨주는 가혹한 능력주의의 현실을 파헤쳐보고 우리가 불평등을 극복하고 공동선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봅니다.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승자와 패자. 바야흐로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다. 이러한 위기는 외국인 혐오증이 점점 심해지고 민주주의 규범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인물들에 대한 지지 역시 높아지는 데서 느낄 수 있다. 이런 경향은 그 자체로 문제가 많다. 그 못지않게 심각한 사실은 주류 정당과 정치인들이 전 세계에서 정치를 들끓게 만들고 있는 불만에 대해 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는 포퓰리즘적 민족주의의 준동을 단지 이민과 다문화주의에 맞선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증의 반발로 치부한다. 다른 일부는 이를 주로 경제 문제의 일환으로 본다. 글로벌 무역과 신기술이 빚어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적 저항을 편협한 시각이라고 무시하거나 이를 다만 경제적 불만의 표출일 뿐이라고 받아들이는 일은 잘못이다.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승리한 것처럼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수십 년 동안 불평등이 커지고 상류층에게는 혜택을, 보통 사람들에게는 무력감을 안겨준 세계화가 진행된 데 대한 분노의 판결이었다. 이는 또한 경제와 문화 조류에서 뒤떨어져 버린 사람들의 항의를 나몰라라 한 테크노크라트 정치회의 반발이기도 했다. 괴로운 진실은 트럼프가 각종 불안, 고민, 합당한 불만의 결과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주류 정당들은 그런 불평 불만들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것이다. 유럽 민주주의에서도 비슷한 난국을 볼 수 있다. 유럽 주류 정당들은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고민하기 전 자신들의 사명과 목적을 되새겨 봐야만 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유럽 민주주의를 대신해버린 포퓰리즘적 저항에서 배워야 한다. 그들의 외국인 혐오증과 극단적 민족주의를 복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추한 감정과 얽혀있는 정당한 불만을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그런 불만이 단순히 경제적인 불만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불만은 단지 임금과 일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존중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포퓰리즘적 저항의 표적이 되어버린 주류 정당과 집권 엘리트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들은 보통 그 불만을 두 가지 중 하나로 진단했다. 이민자와 인종,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으로 또는 세계화와 기술 변화에 대한 불안 때문으로 말이다. 그러나 두 진단 모두 뭔가 중요한 점을 빠뜨리고 있다. 빈부격차를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법. 그러면 여러 노동계급 및 중산층 유권자들이 엘리트들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된 계기는 뭘까? 해답을 얻으려면 지난 수십 년간의 빈부격차 상황부터 알아봐야 한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인식 및 존중감의 조건과 관계가 있다. 세계화는 그 과실을 불균등하게 배분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지금껏 늘어난 국민소득 대부분이 상위 10%에게 돌아갔고 하위 50%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실질 소득 기준 노동 가능 연령 인구의 중위소득은 약 36,000달러인데 그것은 40년 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오늘날 가장 부유한 1%의 미국인이 하위 50%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 그러나 불평등의 폭발적 증가만으로는 포퓰리즘의 분노, 그 핵심을 설명할 수 없다. 미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을 참아왔다. 어디서 출발하든 부자라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이런 믿음은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다. 이 믿음에 응해 주류 정당과 정치인들은 기회의 평등을 늘림으로써 증가하는 불평등에 대응해왔다. 세계화와 기술 혁신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억누르고 고등교육 이수 기회를 넓혔다. 기회균등이라는 수사는 규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재능이 이끄는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구호로 요약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상승 찬가는 이제 속빈 강정이 되었다. 오늘날의 경제 상황상 사회적 상승은 결코 쉽지 않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미국인은 대개 가난한 성인이 된다. 소득 기준 하위 5분위 가정 출신자는 20명 가운데 1명만 상위 5분위에 이르렀고 대부분은 중산층에도 이르지 못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은 미국보다 캐나다, 독일, 덴마크, 그 밖의 유럽 국가에서 더 많다. 이는 불평등에 대해 미국이 오랫동안 변명해온 계층 이동 가능성이라는 말과 들어맞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미국은 계급이 뚜렷한 유럽 사회에 비해 불평등 걱정을 덜 해도 돼. 우리 사회에선 계층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미국인의 70%는 가난한 사람이 자력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으며 유럽인은 35%만이 그렇게 여긴다. 이런 사회적 이동성 관련 믿음은 미국이 주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왜 그처럼 복지 제도에 소극적인지 설명해 준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이동이 가장 잘 일어나는 국가들은 평등 수준 또한 가장 높은 국가들인 경우가 많다. 이를 보면 사회적 상승의 능력은 가난이 주는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개인의 의지보다는 교육, 보건을 비롯해 직업 세계에서 개인을 뒷받침해주는 수단에 대한 접근성에 달려있는 듯 보인다. 노력과 재능만으로 누구나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미국인의 믿음은 더 이상 사실과 맞지 않는다. 기회 균등에 대한 담론이 과거와 같은 반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라 볼 수 있다. 사회적 이동성은 더 이상 불평등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다. 빈부 격차에 대한 진지한 대응은 무엇이든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직접 다뤄야만 하며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들을 돕는 방안으로는 무마될 수 없다. 사다리 자체가 점점 오르지 못할 나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왜 능력이 중요한가? 사회가 능력에 따라 경제적 보상과 지위를 배분해야 한다는 생각은 몇 가지 이유에서 매력적이다. 그중 두 개는 능력 우선 채용에서 바람직하다고 본 효율성과 공정성을 원칙화한 것이다. 노력과 선도적 시도, 재능에 후하게 보상하는 경제체제는 각각의 기여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보상하는 체제나 정실주의로 정해진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체제보다 더 생산적일 것이다. 오직 각자의 능력대로만 보상하는 시스템은 공정성을 갖는다. 오로지 실제 성취만으로 사람들이 구별될 뿐 다른 어떤 기준으로도 차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능력 위주로 보상하는 사회는 또한 야망이라는 차원에서도 매력적이다. 효율성을 늘리고 차별을 배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이는 우리 운명이 우리 손 안에 있다는 생각,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좌우되지 않으며 오직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과 연결된다. 우리는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며 우리 운명의 주인이다. 재능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높이 오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존재다. 이는 인간 능력에 대한 기분 좋은 낙관론이며 우리는 우리가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을 갖는다는 도덕적으로 뿌듯한 결론을 수반하기도 한다. 나의 성공이 스스로의 덕이며 재능과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라면 그 성공을 자랑할 만하다. 내 성취에 따른 보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말이다. 따라서 능력주의 사회는 이중으로 고무적이다.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하며 각자 스스로 필요한 것을 정당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 원칙은 폭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사회가 그 원칙에 따르지 못할 때뿐만 아니라 따를 때도 더더욱 그렇다. 능력주의 이상의 어두운 면은 가장 매혹적인 약속, 즉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말 안에 숨어 있다. 이 약속은 견디기 힘든 부담을 준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개인의 책임에 큰 무게를 싣는다. 개인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은 바람직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다. 그것은 도덕적 행위자이자 시민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각자가 삶에서 주어진 결과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심지어 우리 삶에서 주어진 결과라는 말조차 무한 책임론에 일정한 한계를 도덕적으로 부과한다. 주어진 결과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운명이나 우연이나 신의 섭리 등에 따라 정해져 주어진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선택을 넘어서 행운 또는 은총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로써 우리는 소득과 직업은 능력 문제가 아니라 신의 은총 문제라는 옛 논쟁을 떠올린다.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얻는 것들인가, 받는 것들인가. 기술 관료의 지배냐, 귀족의 지배냐. 한 사회는 귀족정이며 소득과 재산은 어떤 집에서 태어나느냐에 달려있고 고스란히 대물림 된다고 가정하자.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유하며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가난을 면치 못한다. 그들의 자녀도 자녀의 자녀도 똑같은 운명이다. 그리고 다른 한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다.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세습 특권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각자가 노력과 재능에 따라 얻은 결과물이다. 이 정보를 알면 아마도 두 번째 사회가 첫 번째보다 낫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출생에 따라 계급을 매기는 귀족정은 부정의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리라. 반면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각자 재능과 창의력으로 스스로의 조건을 낮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매우 유력한 옹호론이다. 물론 능력주의 아래서도 불평등은 있다. 정확히 말해서 사람마다 재능과 야심이 다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보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불평등은 출생 조건보다 각자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평등 상황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바랄 수 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조차 적어도 일부 최상위층은 남다른 출발점에서의 유리함,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며 아마도 부유한 가족, 헌신적인 교사와 훌륭한 학교 등등 덕을 보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하는 것이다. 능력주의 사회가 정의롭다고 판단하기 전에 이 회의주의자들은 모든 아이들에게 그 출신 가정과 무관한 교육, 문화적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과연 무엇이 그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자신이 부잣집에서 자라날지 가난한 집에서 자라날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어떤 사회를 선택하고 싶은가 따져보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사람이 능력주의 사회야말로 귀족제 사회보다 참된 평등 사회라고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제쳐두고 두 불평등 사회의 또 다른 실태부터 살펴보자. 처음부터 내가 최상위층이 될지 최하위층이 될지 알고 있다고 하자. 자신이 부자라면 또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둘 중 어느 사회에서 살고 싶겠는가? 잊지 말자. 두 나라의 불평등 정도는 똑같이 매우 높다. 두 나라 모두 최상위 1%에 속한다면 연간 소득은 130만 달러에 이른다.
최하위 20%에 속한다면 연소득이 겨우 5,400달러일 뿐이다. 자,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를지 모르겠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두 사회 모두에서 극심하므로 어느 계층에 속할지를 미리 안다고 해서 어느 사회를 택할지 고르는데 별 도움이 되진 않을 거라고. 그러나 소득과 재산만이 우리가 고려할 전부는 아니다. 내가 부자라고 할 때 나는 나의 부와 특권을 내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회를 선호할 수 있다. 그러면 귀족제 사회가 정답일 것이다. 내가 가난하다면 나 자신 또는 내 자손들이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갖는 사회를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능력주의 사회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두 경우 모두 정반대로 생각할 점이 있음을 알게 된다. 부 또는 가난은 각각의 사회적 지위와 자부심을 상징한다는 점 말이다. 귀족정 체제에서 상류 계급 집안에 태어났다면 자신의 특권이 큰 행운임을 인식할 것이다. 한편 능력주의가 허용하는 최정상까지 스스로의 노력과 재능으로 치고 올라갔다면 자신의 성공은 물려받은 게 아니라 쟁취한 것임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귀족적 특권과 달리 능력주의적 성공은 스스로의 자리를 스스로 얻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이런 관점에서 부자가 된다면 귀족제에서보다 능력주의 체제에서가 더 낫다. 비슷한 이유로 능력주의 체제에서 가난하다면 맥이 빠지는 일이다. 만일 봉건사회에서 농노로 태어났다면 힘들게 살아야 하겠지만 그런 낮은 지위가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부담은 지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죽도록 일해서 받들어야 할 지주가 자신보다 더 유능하고 탁월해서 그 지위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가 자신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볼 것이다. 이와 같이 능력주의 사회의 밑바닥에 놓인 상황을 생각해보자. 자신이 겪고 있는 불우함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스스로의 탓이라고, 위로 올라가기 위한 재능과 야심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회적 상승을 허용하는 사회, 하물며 그런 상승을 찬양하는 사회에 산다는 것은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혹독한 판결을 내리기 마련이다. 완벽한 능력주의는 정의로운가? 어느 순간 성공에 대한 모든 불공정한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상상해보자.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까지 포함해 모두가 특권층 자녀와 공평하게 겨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해보자. 우리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이 자신의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 평등을 이룩했노라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보자. 물론 그런 사회는 이룩하기 어렵다. 차별 극복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가족제도는 모든 개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준다는 계획을 이루기 어렵게 만든다. 부유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유리함을 차단하기란 쉽지 않다. 부의 대물림만이 아니다. 그 경우라면 강력한 세금이 해답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우려하는 것은 성실하고 양심적인 부모가 일상적으로 자녀에게 주는 도움이다. 최선을 다하더라도 가장 포괄적인 교육체제 하에서라도
가난한 집 아이가 풍부한 관심, 자원, 인맥을 갖춘 집안의 자녀와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해졌다고 치자. 모든 아이에게 학교에서, 작업장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경쟁하는데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진 셈일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요, 물론이죠. 그거야말로 아메리칸 드림 아닌가요? 농장 일꾼의 아이든 무일푼 이민자의 아이든 자라서 CEO가 될 수 있는 열린 사회, 이동성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거요. 그리고 이러한 꿈이라면 미국인에게는 특별히 유혹적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주사회에서도 환영받을 꿈임에 틀림없다. 사회적 이동성이 완벽한 사회는 두 가지 점에서 이상적이다. 첫째, 자유의 아이디어가 일정하게 충족된다. 우리 운명은 태어난 환경에 속박되지 않으며 우리 손에 달려있다. 둘째, 우리가 성취한 것은 우리가 얻을 만한 것이라는 점에서 희망을 준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재능에 따라 뻗어갈 수 있다면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만하니까 성공했다고 말하는 게 공정하리라. 그러나 그 강력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비록 완벽하게 실현된 능력주의라 해도 정의로운 사회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먼저 능력주의의 이상은 이동성에 있지 평등에 있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능력주의는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벌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단지 부자의 자식과 빈자의 자식이 장기적으로 능력에 근거하여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볼 뿐이다.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모두 그들의 노력과 재능의 소관이다. 그 누구도 편견이나 특권에 따라 억지로 아래로 떨어지거나 위로 올려질 수 없어야 한다. 능력주의에서 중요한 건 모두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다리의 단과 단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문제가 안 된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불평등을 치유하려 하지 않는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려 한다. 이는 그 자체로는 능력주의의 반론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능력주의적 경쟁에서 비롯된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능력주의 옹호론자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모두가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한다면 그 결과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에서도 승자와 패자는 나온다. 문제는 모두가 같은 지점에서 경주를 시작하느냐, 그리고 훈련, 교육, 역량 등등에 똑같이 접할 수 있느냐다. 그렇다면 경쟁의 승자는 보상받을 만하다. 누군가가 다른 이보다 빨리 달렸다고 부정의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재능은 자신만의 것인가? 이 주장의 타당성은 재능의 도덕적 지위에 달려있다. 요즘 공론장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회적 상승 담론을 돌이켜보자. 정치인들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배경의 사람이라도 자기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 상승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체 왜 그렇게 해야 할까? 우리의 재능이 우리 운명을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내가 이런저런 재능을 갖게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행운의 결과다. 그리고 행운에 따른 혜택 또는 부담은 내게 당연히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능력주의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혜택을 누릴 당연한 자격은 없다고 한다. 그러면 다른 종류의 행운, 가령 특별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거나 하는 것은 다르게 보아야 하는가? 내가 만약 복권을 사서 100만 달러에 당첨되었다면 나는 그 행운에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노다지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능력의 성과라고 주장한다면 어리석게 들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복권을 샀는데 꽝이었다면 나는 실망하겠지만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을 놓쳤다며 불평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내가 재능을 후하게 보상하는 사회에 산다면 그건 역시 우연이며 내 능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또한 행운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르브론 제임스는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인 농구를 하며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탁월한 운동 재능을 가진 것 말고도 르브론은 그 재능을 가치 있게 여기고 보상해주는 사회에서 산다는 행운을 누린다. 그가 잘할 수 있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에 살고 있음은 그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 가령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처럼 농구가 아닌 프레스코 화가가 각광을 받던 사회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우리 사회가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는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라면 어떤가? 팔씨름 세계 챔피언은 르브론의 농구 능력만큼 귀한 재능을 팔씨름이란 분야에서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가 상대의 팔을 테이블에 내리꽂는 걸 보고자 돈을 내려는 사람이 많지 않음은 그의 잘못이 아니다. 능력주의 신념의 매력 대부분은 우리 성공은 우리 몫이라는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판이 평평한 운동장이며 특권이나 편견에 영향받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운명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 능력에 따라 성공하거나 실패한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는다. 이것은 해방을 약속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자수성가하는 인간, 운명의 설계자, 삶의 주인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다. 또한 도덕적으로도 만족스러울 듯하다. 각자에게 그 몫을 준다는 고전적인 정의의 경제가 응답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재능이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인식하면 이러한 자수성가의 그림이 복잡해진다. 그것은 편견과 특권을 극복하는 것만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능력주의 신념에 회의를 가져온다. 우리 재능과 천분이 누군가에게 빚진 것이라면 우리가 거기서 비롯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실수이자 자만일 것이다. 일의 존엄성 하락.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70년대까지 대학 학위가 없어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편안한 중산층의 삶을 사는 일이 가능했다. 이는 이제는 훨씬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지난 40년 동안 대졸자와 고졸자의 수입 격차는 2배로 늘어났다. 1979년 대졸자는 고졸자보다 40% 정도 많은 수입을 올렸다. 2000년대에는 80%까지 높아졌다. 세계화 시대가 고학력자에게는 많은 보상을 해주었지만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 그들이 불행감에 시달리는 건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 곤경만이 아니다. 능력주의 시대는 노동자들에게 더 악랄한 상처를 입히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의 존엄성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시험 점수를 잘 따고 대입시험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브레인을 칭송하면서 인재 선별기는 능력주의적 학력이 없는 사람들은 시궁창에 빠뜨렸다. 그것은 학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돈 잘 버는 전문 직업인들의 일에 비해 시장에서 별 가치가 없어요. 공동선에도 별 기여를 하지 않죠. 당연히 사회적 인정이나 명망도 별로 따라붙지 않아요. 그것은 시장이 승자에게 퍼붓는 과도한 보상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비대졸자 노동자에게 던져주는 쥐꼬리만한 보상도 당연시했다. 누가 뭘 가지는 게 정당한가에 대한 이런 식의 사고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앞서 따져본 이유에 따라 이런저런 직업의 시장 가치가 그것이 공동선에 기여하는 정도와 비례한다고 보면 오류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버는 돈이 우리의 사회적 기여도를 반영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내려버렸다. 그런 주장은 공적 문화 곳곳에서 메아리친다. 능력주의적 선별은 이런 아이디어를 더욱 굳힌다. 1980년 이래 중도 우파 또는 중도 좌파 주류 정당들의 힘을 빌린 신자유주의적 또는 시장 중심적 세계화 역시 그렇다. 세계가 극심한 불평등을 초래했어도 이 두 가지 세계관은 그에 대한 저항력의 핵심을 분쇄했다. 이들은 또한 노동의 존엄성도 깎아내려 엘리트에 대한 분노와 정치적 반격에 불을 지폈다. 2016년 이후 시사평론가와 학자들은 포퓰리즘의 불만에 대해 논쟁해왔다. 그것은 일자리 감소와 임금 정체 때문인가 아니면 문화적 변동 때문인가. 그러나 그것들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일은 경제인 동시에 문화인 것이다. 그것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방법이자 사회적 인정과 명망을 얻는 원천이다. 그래서 세계화가 일으킨 불평등이 왜 그토록 강력한 분노로 이어졌는지 설명된다. 세계화에 뒤처진 사람들은 다른 이들은 번영하는 동안 경제적 곤경에 처했을 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이 종사하는 일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함을 깨달았다. 사회의 눈에 그리고 아마 스스로의 눈으로도 그들의 일은 더 이상 공동선에 대한 가치 있는 기여라고 비춰지지 않는다. 사회적 인정으로서의 일. 노동계급과 중산층 가정의 구매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그들의 곤경을 보상하려는 정책 대안 또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는 정책 대안 등은 지금 한창 불붙고 있는 분개와 분노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이는 그 분노가 사회적 인정과 명망을 잃은 것과 관련되어 있어서다. 구매력의 저하도 분명 문제지만 노동 계급의 분노를 직접 촉발한 상처는 그들이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사실이다. 이 상처는 능력주의적 인재선별과 시장 주도적 세계화가 주는 효과와 맞물린다. 이 상처를 인식하고 일의 존엄성을 복구해줄 유일한 정치 어젠다는 정치를 통해 그들의 불만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다. 그러한 어젠다는 분배적 정의만이 아니라 노동 계급의 기여도에 대한 배려를 포함해야만 한다. 이 분노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사회적 인정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의 역할에서 공동선에 기여하고 그에 따라 인정을 받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정체성의 대조는 공동선에 대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이해 방법에 주목하게 한다. 첫째로 경제정책 결정자들에게 익숙한 접근법은 공동선이란 모든 사람의 선호와 이해관계의 집합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소비자 복지를 극대화함으로써 공동선을 달성할 수 있다. 그 첩경은 경제 성장의 극대화다. 만약 공동선이 단지 소비자 선호에 부응하는 것이라면 시장의 급여는 누가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좋은 척도가 될 것이다.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공동선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사람이리라. 그는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그런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접근법은 이러한 소비자 중심적 공동선론을 기각하고 시민적 개념이라 불릴 만한 대안을 선호하는 것이다. 시민적 이상에 따르면 공동선은 단지 여러 선호를 합산하거나 소비자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호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 다시 말해 이상적으로는 그것을 한 단계 위로 올리고 개선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보람있고 번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는 경제활동 자체만으로는 수립될 수 없다. 우리 동료 시민들과 어떻게 정의롭고 좋은 사회를 구현할지 논의해야 한다. 각자 시민덕을 배양하고 정치 공동체에서 가치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선의 시민적 개념은 일정한 유형의 정치를 요구하며 그것은 공적 수기의 영역과 사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또한 일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달리할 것도 요구한다. 시민적 개념의 관점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비자보다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이다. 생산자로서 우리는 우리 동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만들면서 사회적 명망을 얻을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우리가 기여하는 것의 진짜 가치는 우리가 받는 급여액으로 판단할 수 없다. 급여액은 경제학자이자 철학자 프랭크 나이트의 지적처럼 수요와 공급의 우연적 상황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기여분의 참된 가치는 우리 노력이 향하는 목표의 도덕적, 시민적 중요성에 달려있다. 이는 아무리 효율적일지언정
노동시장이 제공할 수는 없는 독자적인 도덕평가와 연관된다. 1981년의 회칙 인간의 일에 대하여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를 통해 사람은 인간으로서 충족되고 그리하여 더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를 공동체와 결부된 것으로 보았다. 일은 인간의 가장 심층적인 정체성이 국가 전체와 이어지도록 해준다. 그리고 그의 일은 그의 동포와 함께 공동선을 개발하도록 해준다. 일의 존엄에 대해 논쟁하자. 일의 존엄성 문제는 좋은 출발점이 된다. 겉으로 보면 이는 논쟁거리가 될 만한 이상이 아닌 듯하다. 어떤 정치인이 일은 존엄하지 않다고 주장하겠는가? 그러나 일의 존엄성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정치적 어젠다가 나온다면 주류 진보파와 보수파 모두 껄끄러워할 질문이 더불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시장 중심적 세계화 주창자들이 널리 공유시킨 전제, 즉 시장의 성과는 각자가 공동선에 기여한 것에 참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전제에 정면 도전하기 때문이다. 급여를 생각해보면 이런저런 직업들이 각자의 일 성과에 대해 참된 사회적 가치를 어떤 때는 과대하게, 어떤 때는 과소하게 평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은 잡화상 개선원들, 배달원들, 방문 의료 서비스 담당자들, 그 밖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도 박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다. 아주 잠깐이라도 말이다. 그러나 시장 사회에서는 우리가 버는 돈과 우리가 공동선에 기여한 내용의 가치를 혼동하기 쉽다. 그런 혼동은 단지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다. 그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는 철학 논증만 하고 만족스러워할 일도 아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는 우리가 받을 몫을 받는다는 식으로 짜여 있다는 능력주의적 희망에서 비롯된 혼동이다. 시장 주도적 사회에서 물질적 성공을 도덕적 자격의 증표로 해석하는 일은 지속성 있는 유혹이다. 그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의 저항을 깨뜨리려 한다.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논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법을 세우는 것이다. 공동선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시장의 낙인이 잘못되었는지를 반성하고 숙고하고 민주적으로 공동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 논쟁이 어떤 합의를 반드시 낳으리라 본다면 비현실적이리라. 공동선은 불가피하게 논란의 여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일의 존엄에 대한 새로운 논쟁은 우리의 당파적 경향을 무너뜨릴 것이고 우리의 정치 담론을 도덕적으로 활성화할 것이며 우리가 40년 동안 시장의 신앙과 능력주의적 오만에 빠져든 탓에 양극화된 정치 현실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민주주의와 겸손. 우리는 오늘날 조건의 평등을 별로 많이 갖고 있지 않다. 계층, 인종,
민족, 신앙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은 얼마 없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40년 동안 시장 주도적 세계화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가져오면서 우리는 제각각의 생활 방식을 갖게 되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하루 종일 서로 마주칠 일이 없다. 우리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살고 일하며 쇼핑하고 논다. 우리 아이들은 각기 다른 학교에 다닌다. 그리고 능력주의적 인재 선별기가 일을 마치면 꼭대기에 오른 사람은 자신이 그 성공의 대가를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여기고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도 다 자업자득이라고 여긴다. 이는 정치에 매우 유해하며 당파주의가 하도 팽배하여 이제 사람들은 신앙이 다른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만큼이나 지지 정당이 다른 사람끼리의 결혼을 껄끄럽게 보게 되었다. 우리가 중요한 공적 문제에 대해 서로 합리적으로 토론하거나 심지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만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능력주의는 처음에 매우 고무적인 주장으로 출발했다. 우리 운명은 우리 손에 있고 하면 된다라는 약속 말이다. 그러나 이런 자유의 비전은 공동의 민주적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서 눈을 돌리도록 했다. 우리가 7장에서 본 공동선의 두 가지 개념을 되새겨보자. 하나는 소비주의적인 공동선, 다른 하나는 시민적 공동선이다. 공동선이 단지 소비자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조건의 평등은 고려할 게 못 된다. 민주주의가 단지 다른 수단에 의한 경제일 뿐이라면 각 개인의 이해관계와 선호의 총합 차원의 문제라면 그 운명은 시민의 도덕적 연대와는 무관할 것이다. 소비자주의적 민주주의 개념에 따르면 우리가 활기찬 공동의 삶을 영위하든 우리와 같은 사람끼리만 모여 각자의 소굴에서 사적인 삶을 살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공동선이 오직 우리 동료 시민들이 우리 정치 공동체에는 어떤 목적과 수단이 필요한지 숙려하는 데서 비롯된다면 민주주의는 공동의 삶의 성격에 무관심해질 수 없다. 그것은 완벽한 평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 다른 삶의 영역에서 온 시민들이 서로 공동의 공간과 공공장소에서 만날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다른 의견에 관해 타협하며 우리의 다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공동선을 기르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시장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 뭐든 주는 대로 받을 자격이 있다는 능력주의적 신념은 연대를 거의 불가능한 프로젝트로 만든다. 대체 왜 성공한 사람들이 보다 덜 성공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설령 죽도록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자수성가적 존재나 자기 충족적 존재가 아님을 깨닫느냐에 달려있다. 사회 속의 우리 자신을 그리고 사회가 우리 재능에 준 보상은 우리의 행운 덕이지 우리의 업적 덕이 아님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운명의 우연성을 제대로 인지하면 일정한 겸손이 비롯된다. 신의 은총인지 어쩌다 이렇게 태어난 때문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덕분에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다. 그런 겸손함은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가혹한 성공 윤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능력주의의 폭정을 넘어 보다 덜 악의적이고 보다 더 관대한 공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부와 명예를 충분히 누릴만 해서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위치가 당연하다는 논리. 능력주의는 이미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확고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노력과 재능만으로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론은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나의 성공은 나의 노력에 따라 얻은 것이기에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소위 승자의 오만과 사회적 약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패자의 불만과 억울함은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급여가 마치 내가 기여하고 있는 공동선의 가치를 대변해주는 듯한 능력주의적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일의 존엄성 또한 저평가받는 일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도 팽배한 문제들, 공정을 외치고는 있지만 정작 본질은 놓치고 있는 정치적인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당신의 귓가에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